뭐까 이 자식아. 요새는 타지만만 뭐해도 다 잡아가는 방국인데. 요즘 외국인들은 한국 사투리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재 유출로 유럽의 정치인들은 발끈하며 미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며느리가 영국 검사였다고요? 유럽 법조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 런던 언론들은 앞다퉈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영국 법정 여왕 36살 에밀리 해밍턴 큐씨 충격적 사임. 그녀를 찾기 위해 영국이 발칵 뒤집힌 동안 에밀리는 한국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영국 최고 법정 변호사가 어떻게 한국 시골 며느리가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해밍턴입니다. 36세. 런던 법조계에서는 법정의 여왕이라 불렸죠. 해밍턴 변호사의 최종 변론을 청취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 심장은 약간 빨라졌습니다. 5년 동안 이 느낌은 변하지 않았어요. 붉은 법복과 가발을 쓰고 일어설 때 법정은 항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목소리는 늘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이후 저는 언제나 완벽함을 추구했어요. 최연소 여성 큐시 퀸스 카운서라는 타이틀은 그저 제 노력의 당연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인트 토마스 병원의 외과 의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캠브리지 대학교 생화학과 교수였어요. 우리 집에서 성공이란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식탁에서의 대화는 항상 학문적 토론이나 성취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잘했다는 칭찬 대신 다음엔 더 잘해야지라는 말이 더 익숙했어요. 24살에 첫 인권 소송을 맡았을 때 저는 이미 수백 시간의 야근과 수천 페이지의 판례를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30살에 영국 최고 로펌의 파트너가 되었고 33살에는 여왕 폐하로부터 QC 지위를 받았죠. 런던 금융가에 위치한 제 펜트하우스에서는 템즈강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땐 완벽한 삶이었겠죠. 하지만 샴페인 잔을 들고 성공을 축하하는 와중에도 제 마음속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끝없는 성취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제 냉장고에는 포장된 샐러드와 와인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대부분 사무실에서 보냈고 휴가는 언제나 다음 기회에 미뤄졌죠. 연인 관계도 모두 사건 파일만큼 빨리 끝났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와 중요한 성취가 있을 때 형식적인 축하 전화가 전부였죠. 부모님은 제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제가 행복한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전까지는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태국 영국 아동 인신매매 사건에서였습니다. 2년 전 저는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영국으로 미입국된 태국 소녀들을 대변하는 사건을 맡았습니다. 12명의 소녀들, 가장 어린 아이는 겨우 13살이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본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해. 제 사무실 벽에는 소녀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밤을 새워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 진술을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승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의 삶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법정에서 제가 마주한 상대는 인신매매 조직이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된 기업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녀들이 자발적으로 영국에 왔다고 주장했어요. 서류는 모두 합법적이었고 소녀들의 진술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변론 날, 저는 영혼을 다해 소녀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제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소녀들은 불법 이민자 신분으로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었고 가해자들은 자유롭게 풀려났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압니다. 제 동료의 위로가 귓가를 스쳤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소녀 중 한 명이 제게 달려와 끌어안았어요. 도와주려고 해줘서 고마워요. 해밍턴 변호사님. 그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본국으로 송환된 3명의 소녀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이 1000개의 조각으로 부서진 것 같았어요. 의사는 극심한 번아웃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하겠네요. 해밍턴 씨. 3주 동안 저는 펜트하우스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끄고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먹지도
씻지도 않았습니다. 밤마다 소녀들의 얼굴이 악몽으로 찾아왔어요. 부모님은 한 번 방문했지만 제 상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에밀리, 이겨낼 거야. 넌 항상 강했으니까. 아버지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기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제 이마에 손을 얹었지만 그 손길에서는 따뜻함보다 의무감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제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시스템, 제가 바쳤던 열정,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갑자기 의미를 잃었어요. 형식적인 정의가 실질적인 정의를 가로막는 현실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법정과 판례만으로는 인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마주한 것이죠. 회복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겉으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내면에는 커다란 공허함이 자리 잡았어요. 법정에 서면 가슴이 조여왔고 승소해도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삶에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접한 한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휴직 중이던 어느 겨울밤, 저는 아파트 소파에 웅크린 채 무의미하게 태블릿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채우고 소셜미디어를 무감각하게 스크롤하던 중이었죠. 한국 전통마을회의 400년 된 분쟁 해결 방식에 지혜, 평소 같았으면 지나쳤을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제목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나무 기둥으로 지어진 전통 건물 아래 모여 앉은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둥그렇게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막으로 영어 번역이 제공되었습니다. 두 농부 사이의 토지 경계 분쟁을 오늘 해결하겠습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우리 마을의 평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자막을 읽으며 저는 점점 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회의는 단순한 판결이 아니었어요. 양측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마을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결론 부분이었어요. 어떤 판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을의 화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다시 형제처럼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분쟁 당사자들은 서로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고 마을 어르신은 그들의 손을 모아 잡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진정한 화해의 표정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법원의 차가운 판결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아닌 모두가 공동체로 다시 통합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전통적 분쟁 해결 방식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정의라는 개념에 특히 매료되었어요. 법적 권리보다 인간적 유대를 중시하는 문화가 낯설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법은 모든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한 한국 학자의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태국 소녀들 사건에서 저는 법적으로 옳은 주장을 했지만 결국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승소했더라도 과연 그 아이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며칠 뒤 저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을 뿐이에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한국 영화를 보고 음식을 주문하고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법체계와 전통적 분쟁 해결 방식의 차이점에 관한 학술 논문들을 찾아 읽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동적으로 이메일 하나를 보냈습니다. 영상에 등장했던 한국 대학교의 법학 교수에게요. 존경하는 김 교수님, 저는 영국의 변호사 에밀리 해밍턴입니다. 한국의 전통적 분쟁 해결 방식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하게 다음날 답장이 왔습니다. 해밍턴 변호사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히도 다음 달 서울에서 동서양 법률 문화의 융합이라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참석이 가능하시다면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길을 잃었다가 갑자기 명확한 방향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으로 무언가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기대나 사회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온전히 제 마음이 이끄는 방향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김 교수님, 초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혹시 서울에 있는 법률 사무소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넌 미쳤어. 제 결정을 들은 친구 사라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템즈 강변 카페에 앉아 있었고 제가 막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는 소식을 전한 참이었어요. 심포지엄 참석은 이해해.
하지만 국제 로펌 서울지사로 이직한다고. 내 경력을 생각해봐. 사라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QC 지위를 가진 바리스터가 외국 로펌의 변호사로 가는 건 보통 하향으로 여겨지니까요. 게다가 저는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지금 행복해 보여. 사라는 잠시 제 얼굴을 살피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태국 사건 이후로 내가 웃는 걸 본 적이 없어. 정확했어요. 저는 6개월 동안 겉으로는 회복한 척했지만 내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나 진짜 삶을 찾으러 가는 거야. 사라. 로펌의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파트너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휴직과 승진, 연봉 인상까지 제안했어요. 해밍턴, 당신은 이 로펌의 미래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는 건 어떻겠습니까? 시니어 파트너의 말에 예전에 저라면 동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감사합니다만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가장 힘든 건 부모님께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런던 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자마자 안경을 벗고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에밀리, 이건 단순한 휴가가 아니잖니. 내 커리어를 날려버리는 거야. 어머니는 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실망감은 분명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니? 적어도 미국이나 유럽이었다면.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가야 한다는 걸 느껴요.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모아온 법률 서적들, 화려한 정장들, 그리고 수많은 트로피와 상패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가장 소중하게 챙긴 건 태국 소녀들의 사진 한 장과 최근에 구입한 한국어 교재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런던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13년간 이 도시에서 꿈을 쫓았지만 정작 이루고 나니 그 꿈이 제 것이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안녕, 런던.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이상하게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어 기초 회화를 연습하고 김 교수님이 보내준 자료를 꼼꼼히 읽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해밍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색한 발음으로 같은 문장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가 정말 이러고 있는 건가요? 수화물을 찾고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김 교수님이 보내신 운전기사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해밍턴 변호사님, 웰컴 투 코리아.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밍턴 변호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사무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윤 변호사는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였고 국제부서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옥스포드에서 공부했다는 점을 여러 번 언급하더군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한 김, 박앤 파트너스는 한국 최고의 로펌 중 하나였습니다. 72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전경은 런던 못지않게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로펌에 합류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국 QC 출신의 변호사는 처음이라 모두 기대가 큽니다. 화려한 환영 이후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첫째 날, 저는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며 로펌의 문화를 접했어요. 수직적 위계 질서는 런던의 로펌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회의 도중 시니어 변호사들이 말할 때 주니어 변호사들이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선배 변호사를 매우 존경합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저희 로펌은 전통을 중시하죠. 제 사무실은 넓고 훌륭했지만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다른 외국인 변호사들과 함께 별도의 층에 배치된 거예요. 한국인 변호사들과는 자연스러운 교류가 제한된 구조였습니다. 첫 주는 서류 검토와 기존 국제 사건에 대한 브리핑으로 채워졌어요. 누구도 제 의견을 진지하게 묻지 않았고 제 역할은 영문 서류를 검토하는 정도로 제한되었습니다. 둘째 주의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이 계약서의 중재 조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발언 기회를 얻자마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영국 법에 따르면. 그러자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해밍턴 변호사님의 의견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미 박 대표님이 방향을 정하셨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한국인 변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제 의견은 공중에 사라졌습니다. 이런 패턴은 반복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회식 문화였습니다. 어느 저녁 부서 전체가 참석하는 회식에 초대받았어요.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해밍턴 변호사님, 한국 소주 맛을 보셔야 합니다. 분위기는 갑자기 형식적인 회의실과 달라졌습니다. 모두 술을 마시고 웃고 노래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여성 변호사들은 남성 상급자의 술잔을 채우고 남성 변호사들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킹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서 실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옆자리에 미국인 변호사가 귓속말로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외국인 여성에겐 이 서클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세 번째 주, 제가 영국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제 인신매매 관련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흥분해서 김 변호사에게 담당하고 싶다고 말했죠. 아, 그 사건은 박진호 변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분야 전문가인데요. 영국에서 유사한 사건을 여러 번 담당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해밍턴 변호사님, 한국에서는 법적 논리만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역 검찰과의 관계, 판사들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날 저녁,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도망쳐온 영국의 시스템과 한국의 현실이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폐쇄적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으로서 저는 두 번의 장벽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외국인이라는 점, 둘째는 여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심각한 의문에 봉착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무엇을 기대한 거지? 그날 밤, 김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영국에서 봤던 그 영상 속 마을 회의와 현실의 한국 법조계가 너무 다르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해밍턴 변호사님, 강남의 대형 로펌은 한국의 전통적 가치보다 서구의 기업 문화를 모방한 곳입니다. 진정한 한국의 법률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에 제 지인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녀는 한국 최초의 여성 법조인 중 한 명입니다. 그 이메일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 교수님의 지인을 만나기 위해 저는 토요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서울 북부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언덕 위에 위치한 그곳은 북촌 한옥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해밍턴 변호사님, 문을 열자 카페 구석에서 중년의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미란 변호사,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한국 1세대 여성 법조인 중 한 명이라고 김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영국에서 온 젊은 변호사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의 영어는 유창했고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미란 변호사는 1980년대 한국 법조계에서 여성으로 살아남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성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운 그녀의 경험은 제가 영국에서 겪은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처음 법정에 섰을 때 판사가 여자가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저는 정의를 위해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죠. 미란 변호사의 눈에는 투쟁의 흔적과 함께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청바지에 캐주얼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아, 왔구나? 잘 됐다. 미란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해밍턴 변호사, 이쪽은 제 조카 박민우예요. 그도 변호사입니다. 박민우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영어도 훌륭했지만 미국식 억양과는 달리 영국식에 가까웠어요. 런던에서 3년간 공부했습니다. 링컨스인에서요. 놀랍게도 그는 영국 법조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담당했던 몇몇 유명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해밍턴 변호사님의 태국 인신매매 사건 변론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법학 저널에서 읽었어요. 제 가슴이 조금 떨렸습니다. 누군가 제 실패한 사건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어요.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죠. 민우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란 변호사는 차를 더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다가 독립했어요. 지금은 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을 맡고 있죠. 민우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이모가 과장하십니다. 저는 그저 제가 믿는 방식으로 법을 실천하려고 할 뿐이에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민우의 법률 철학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서양의 법리학과 한국 전통 가치관을 독특하게 결합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정확히 제가 느끼는 바예요. 제가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정에서는 어렵죠.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저는 소송 전에 항상 당사자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때로는 법정 밖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우리 셋은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민우는 각 건물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 미란 변호사는 한국 법조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서울하면 강남의 고층 빌딩만 생각하지만 이런 곳도 서울입니다. 민우가 전통 가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겉으로는 현대화되었지만 한국의 심장에는 여전히 전통이 숨쉬고 있죠. 해가 저물 무렵 미란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에 민우가 맡고 있는 중요한 소송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방청하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꼭 가고 싶습니다. 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헤어질 때 민우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법률적 조언이나 그냥 대화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외국에서 적응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저는 민우의 명함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우 변호사, 민중법률사무소. 간단한 디자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는 화려한 로펌의 금방 명함보다 훨씬 무게감이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민우의 소송을 방청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공장 폐수로 피해를 입은 소농민들을 대리하고 있었어요. 법정에서의 그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형식적인 법률 용어보다 사람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는 그의 변론 스타일은 신선했어요. 판사와 배심원들의 눈을 정확히 바라보며 농민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의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의 마지막 변론의 법정이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소송이 끝난 후 복도에서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의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특히 법리와 인간적 요소를 균형 있게 다루는 방식이요. 민우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소송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는 법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좌절감과 혼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런던에서는 성공했지만 의미를 찾지 못했고, 서울에서는 의미를 찾고 싶지만 벽에 부딪히고 있어요. 민우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로펌은 한국 법조계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한국을 경험하고 싶다면 어쩌면 다른 곳에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다른 곳이요? 그의 대답은 제 인생을 바꿀 제안이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제 고향에 내려가 보시겠어요? 경북 안동 근처 작은 도시인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법률 상담을 하러 갑니다. 어쩌면 당신이 찾던 한국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죠. 그 제안이 단순한 주말 나들이를 넘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동은 어떤 곳인가요? KTX 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하며 속도를 높이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어요. 한국 전통문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양반 문화와 유교 전통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제 가족은 400년 넘게 그곳에 살았어요. 400년이요? 영국에서도 그렇게 오래 한 지역에 사는 가문은 드물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차는 빠르게 도시를 벗어나 한국의 시골 풍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푸른 산과 계단식 노는 영국의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경치에 넋을 잃고 있던 저를 보며 민우가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돼가나요? 아직 기초 단계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안동에서는 필요할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영어를 거의 못하시니까요. 2시간 남짓의 여정 끝에 우리는 안동역에 도착했습니다. 민우의 오랜 친구라는 정태호 씨가 낡은 SUV를 몰고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친절한 미소로 저를 환영했습니다.
웰컴 투 안동. 시내에서 30분 정도 더 들어간 민우의 고향 마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 사이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고 전통 가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제 할아버지 댁이에요. 주말에는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민우가 안내한 집은 한옥이었어요. 넓은 마당과 기와 지붕, 그리고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나오셨어요. 할아버지, 런던에서 온 변호사 손님이에요. 민우의 할아버지는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고 저도 서툰 한국식 인사를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신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뭔가를 말씀하셨고 민우가 번역해 주었어요. 멀리서 온 손님을 환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온 변호사가 왜 이런 시골 마을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시대요. 정의가 무엇인지 배우러 왔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민우가 번역하자 할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마당에 차려진 긴 상에서 이루어졌어요. 민우의 가족들과 마을 어르신 몇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다양한 반찬들이 놓였고 그 중앙에는 커다란 김치찌개가 자리했어요. 모두 할머니께서 직접 기르고 재배한 재료들이에요.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화학 비료 없이 40년 넘게 농사를 지으셨죠. 식사 중에 할아버지는 민우에게 뭔가를 물으셨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한국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끔 제 쪽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저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할아버지가 내일 있을 마을 회의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마침 토지 경계 분쟁건이 있거든요. 영상에서 본 그 마을 회의인가요? 민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히 그거예요. 우리 마을은 400년 넘게 이어온 전통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물론 요즘은 법원도 이용하지만 가능하면 마을 내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오래된 당산나무 아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2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 노인들이었어요. 저는 민우와 함께 조용히 뒤편에 앉았습니다. 누가 누구와 다투는 건가요? 저쪽 파란 셔츠 입은 분과 체크무늬 셔츠 입은 분이요. 50년간 이웃으로 살았는데 최근 측량 결과 경계선이 달라져서 분쟁이 생겼어요. 마을 회의는 놀라웠습니다. 할아버지를 포함한 마을 원로들이 중재자 역할을 했고 양측은 차례로 자신의 입장을 말했어요.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지만 장로들은 항상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3시간의 토론 끝에 놀라운 해결책이 제시되었어요. 분쟁 지역을 마을 공동 텃밭으로 만들어 두 집안이 함께 관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저는 민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양측의 자존심도 지키고 공동체도 강화하는 해결책이죠. 누구도 패자가 되지 않아요. 회의가 끝난 후 두 이웃은 서로 포옹하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마치 분쟁이 없었던 것처럼요. 오후에는 민우의 법률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읍사무소 한켠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었지만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았어요. 민우 변호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무료로 상담해 주세요. 읍사무소 직원이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농촌 지역은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저는 민우의 상담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부분 작은 분쟁이나 행정 문제였지만 민우는 각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는 법률적 조언뿐만 아니라 감정적 지지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 상담자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손자의 보험금 문제로 상담을 왔다고 합니다. 민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떠난 후 물었습니다. 손자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요. 제가 내일 직접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해결하기로 했어요. 이런 작은 사건들로는 수임료도 받기 어려울 텐데요. 민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에밀리, 법률은 돈 버는 수단만이 아니에요. 이분들에겐 이것이 전부일 수 있어요. 할머니의 손자가 받을 보험금은 100만 원 약 600파운드 정도지만 그 가정에는 절실한 돈이죠. 저녁이 되자 마을 주민들이 민우 할아버지 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당에 불을 피우고 음식을 나누는 소소한 잔치였어요. 무슨 행사인가요? 특별한 행사는 아니에요. 그냥 함께 모이는 거죠. 우리 마을의 일상입니다.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막걸리 한 잔을 건네셨고 다른 분은 직접 구운 고구마를 주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함과 포용은 분명히 느껴졌어요. 밤하늘 아래 저는 민우와 함께 마당 끝 작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마을의 불빛과 멀리 보이는 산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게 다르게 느껴져요.
제가 말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정칭이라고 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를 의미합니다. 법도 이 정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해요.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 순간 저는 제가 처음으로 어딘가에 소속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런던의 고층 아파트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어요.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하나요? 제 질문에 민우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저 여기 더 있고 싶어요. 가능하다면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께 여쭤볼게요. 손님 방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전통 온돌방에 누워 별이 보이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느꼈던 좌절감과 이곳에서 경험한 따뜻함이 대비되었어요. 어쩌면 제가 찾던 것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식적인 법조문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실현되는 정의.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우의 할아버지께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 여기, 더 있어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하실 말씀이 있대요. 민우가 번역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이 우리 마을의 방식을 배우고 싶어 하니 이는 우리에게도 큰 배움의 기회라고 하셔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머물러도 좋다고 하십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직서요?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김도윤 파트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울 로펌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사직 의사를 전달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정중히 사직 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잖습니까? 영국에서 당신을 영입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모두 지불할 생각입니다.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는 동안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영국의 QC 출신이 갑자기 사직한다는 소식은 로펌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인 동료 제시카가 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정말 가는 거야? 서울을 떠난다고? 응. 정말이야. 미쳤어. 에밀리, 다음 계획은 있어? 제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잠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어. 짐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런던에서 가져온 몇 권의 법률 서적,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새로 산 한국어 교재가 전부였어요. 서울 생활의 흔적이라곤 강남 아파트 계약 해지 통지서뿐이었습니다. 민우의 제안으로 저는 안동 인근의 작은 집을 단기 임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휴식과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려 했어요.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기보다는 잠시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천천히 지역에 적응하면서 한국어를 배우세요. 민우가 조언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첫 주는 적응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서울과 달리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었고 작은 마을의 일상은 분주한 도시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자연의 평화로움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주말마다 안동에 내려왔습니다. 그는 제게 지역 명소를 소개하고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었어요. 우리는 안동의 하회마을, 도산서원 같은 문화유적지를 방문하며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는 법률가로서가 아니라 학생으로 생각하세요. 민우가 말했어요.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학생으로요. 그의 조언에 따라 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저와 비슷하게 한국에 매료되어 이주한 몇몇 외국인들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온 영어 교사, 프랑스에서 온 요리사, 그리고 캐나다에서 온 대학 교수까지. 한 달 정도 지나자 민우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 국제법 특강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법대 교수님과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저요? 하지만 제 한국어는 아직 영어로 강의하면 돼요. 법대 학생들은 기본적인 영어는 이해하고 통역도 도울 수 있어요. 이 제안은 제게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한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었어요. 경북대학교에서 주1회 국제인권법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학생들의 열정과 호기심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들은 제 영국 경험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저는 그들을 통해 한국의 법체계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강을 통해 저는 민우가 지역에서 하는 일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그는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보는 건 어때요?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직접 상담하기보다는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죠.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읍사무소 한켠에 마련된 작은 상담실에서 민우는 주민들의 법률 문제를 상담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할 순 없지만 국제적 시각에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점차 저는 민우의 조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영국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언어적 한계 때문에 직접 상담은 불가능했지만 민우가 통역해주면서 함께 일하는 방식이 발전했어요. 특히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들에서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외 유학생 문제, 국제 결혼 관련 법률 문제, 외국 기업과의 계약 등에서 제 전문성이 빛을 발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저는 마을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해졌고 이웃들과도 친해졌어요. 특히 민우의 할아버지 친구들이 모이는 마을 정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 듣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대기업이 지역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국제법 지식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함께 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함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국제환경법과 인권법 관점에서 자료를 준비했고 민우는 한국 법체계 내에서 전략을 세웠어요. 제가 직접 법정에 설 수는 없었지만 배후에서 민우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몇 주간의 준비 끝에 민우는 기업 측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배경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조언했어요. 국제적 시각과 영국 판례는 협상에서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공장 위치 변경과 적정 보상액 인상이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중요한 성과였어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민우의 할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우리 마을에 온 영국 손님에게 서툰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방인이었던 제가 이제는 조금씩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우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이제 후회 없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너무 행복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에밀리.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찾았고 저는 그 따뜻함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로펌을 떠나 이 작은 마을로 온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제가 꿈꾸던 것은 화려한 법정에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관계와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곳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그 꿈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민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지만 한국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어요. 괜찮을까요? 제 한국어는 아직 걱정 마세요. 제가 통역할게요. 부모님이 당신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세요. 안동에 온 지 8개월, 민우와 가까워진 지 6개월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연인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그저 형식적인 만남일 수도 있었겠지만 한국에서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뭘 입어야 할까요? 선물은 무엇이 좋을까요? 민우는 웃으며 조언해 주었습니다.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 편안하게. 선물로는 좋은 차나 과일 세트가 적당하다고요. 그날까지 저는 매일 밤 한국 예절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 식사 예절은 어떤지, 금기시되는 주제는 무엇인지, 마치 중요한 재판을 앞둔 것처럼 준비했어요. 주말이 되자 민우는 저를 태우고 안동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그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가족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은퇴하신 고등학교 역사 교사세요. 어머니는 전통 한복을 만드시는 장인이시고요. 그리고 제 여동생 수진이는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시골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민우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기와집이 우리 집이에요. 17대째 내려오는 종가집이죠.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름다운 한옥이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오래된 나무들, 그리고 잘 가꾸어진 정원이 인상적이었어요. 영국의 시골 저택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에서 60대 부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배운 대로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해밍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긴장한 목소리로 준비한 한국어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우의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 한국말도 하시네요.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예상과 달리 따뜻한 환영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민우의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신발을 벗고 준비된 슬리퍼로 갈아 신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배고프시죠? 점심 준비해뒀어요. 거실로 안내받은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한옥 내부였지만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특히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민우, 대학 졸업식, 가족 여행 사진들, 식탁에는 이미 수십 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이렇게 풍성한 한국 가정식을 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다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민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 어머니들의 사랑은 항상 음식으로 표현돼요. 조금씩이라도 맛보면 돼요. 민우의 아버지는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영어를 약간 할 줄 아셨고 종종 단어를 찾으며 저와 대화를 시도하셨어요. 영국, 법, 시스템, 한국, 다르지요? 간단한 영어와 제 서툰 한국어. 그리고 민우의 통역이 섞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어요. 식사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민우 어머니의 지속적인 음식 권유였습니다. 더 드세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많이 드세요라는 말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제 그릇은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 에밀리가 더 이상 못 먹어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랐어요. 더 먹어야 해요. 영국에서는 이런 음식 못 먹었잖아요. 그 말에 웃으면서도 저는 문득 영국에서의 가족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각자 자신의 접시에 정해진 양을 담아 조용히 식사했어요. 음식을 더 권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대화도 주로 성취나 뉴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식사 후 민우 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그녀가 저에게 한국 음식을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김치 담그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녀의 손은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과정을 보여주시며 저도 따라해보라고 권하셨어요. 제 서툰 시도에도 그녀는 끊임없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잘하네요. 한국 며느리처럼 하는데요. 며느리라는 단어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우와 저는 아직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민우 어머니의 말에는 어떤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 일을 돕는 동안 그녀는 저에게 민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 아기 때부터의 사진을 보여주셨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아들의 성장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민우, 어릴 때부터 정의감 강했어요. 항상 약한 친구 도와주고 민우의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초대하셨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골동품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조상들의 족보와 가문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문, 조선시대부터 학자 가문이었어요. 지식과 정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의 서툰 영어에도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득 제 부모님이 저에게 가족의 역사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어요. 기억나는 것은 해밍턴과는 항상 성공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민우의 여동생 수진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저와 대화했어요. 오빠가 당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뻐요. 수진은 가족 중 가장 현대적인 성향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조차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영국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어요. 존중과 애정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우의 친척들까지 몇 명 더 모였습니다. 삼촌, 이모, 사촌들이 저를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환대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민우가 좋은 사람 만났네. 영국에서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해요. 한국 음식 잘 먹네요. 우리 음식 좋아해요? 모든 질문과 대화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의 농담과 웃음, 그리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은 제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민우의 어머니가 제게 방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꾸며진 방에는 두꺼운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편하게 쉬세요. 추우면 이불 더 드릴게요. 그녀는 문을 닫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밀리, 우리 민우 잘 부탁해요. 아들이 행복해 보여요. 당신 만나고 나서. 그 말에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방에 혼자 남았을 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루 만에 이 가족들은 저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혹은 이미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대해주었어요. 영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를 사랑했지만
그것은 성취에 기반한 사랑이었어요.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사회적 인정. 하지만 여기 민우의 가족은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성취했는지보다 그저 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칭일까요? 조건 없이 주어지는 따뜻함과 포용?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에 가보니 민우의 어머니가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도울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아이고, 일어났어요? 더 자도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녀는 제게 야채를 씻는 일을 맡겼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안 저는 그녀에게 영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녀는 한국 가정 요리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음식은 마음이에요. 정성 들이면 맛있어져요. 아침 식사 후 민우의 아버지는 우리를 가족 선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산에서 그는 가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조상님들, 이곳에서 400년 넘게 살았어요. 뿌리 중요해요. 그의 말에서 저는 깊은 소속감과 정체성을 느꼈습니다. 영국에서 제 뿌리는 어디였을까요? 저희 가족은 3대 만에 3번의 이사를 했고, 조상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어요. 떠나기 전 민우의 어머니는 제게 손수 만든 작은 보자기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한국 전통 보자기예요. 소중한 거 싸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 작은 선물에 담긴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민우의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또 와요. 언제든지 우리 집은 열려 있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땠어요? 너무 부담스러웠나요? 아니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그런 가족은 처음이에요. 한국 가족은 때로 너무 간섭하고 압박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만큼 서로를 깊이 생각하죠. 저는 그런 가족의 일부가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그 말에 민우의 손이 제 손을 찾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날 밤, 제 작은 한옥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런던의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이니? 괜찮니? 어머니의 첫 반응은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전화한 이유가 반드시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지내세요? 통화는 어색했습니다. 우리는 성취와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깊은 감정을 나누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그 거리감을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그토록 갈구했던 것, 법정에서의 승리나 사회적 인정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어요. 진정한 소속감, 조건 없는 포용, 그리고 정이라는 이름의 따뜻함. 민우의 가족을 통해 저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진짜 이유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부신 봄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의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한복과 웨딩드레스가 융합된 특별한 의상을 입고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실에 앉아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민우의 여동생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한국에서 결혼을 하다니. 벌써 안동에 온 지 1년 6개월. 민우의 청혼을 받아들인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절충한 예식을 준비했어요. 런던에서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이 날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두 가족이 만나는 자리였어요.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에게 존중을 표하려 노력했습니다. 어제 저녁 환영 만찬에서 제 아버지는 처음으로 민우의 부모님께 깊은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 어머니는 민우 어머니가 선물한 한국 전통 차를 감사히 마셨어요.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어젯밤 어머니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구나. 미란 변호사와 김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민우를 만나지 못했겠죠. 경북대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이제 그들은 저에게 단순한 이웃이 아닌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전통적인 패백 의식을 가졌습니다. 시부모님께 깊이 절하고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저는 제가 마침내 진정으로 속할 곳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3년 후, 저는 경북대학교 법학과 초빙 교수가 되어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우와 함께 국제법률 문화센터를 설립해 한국과 영국의 법률 및 문화 교류를 돕고 있었어요.
저희 한국어는 이제 업무가 가능할 정도로 향상되었고, 영국 법조계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면 두 법률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첫 아이 지우가 태어난 후 저는 새로운 차원의 정을 경험했습니다. 출산 후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정성 어린 산후조리는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돌봄이었어요. 우리 지우는 두세 개의 좋은 점을 모두 배울 거예요. 민우가 아기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런던의 부모님도 변화했습니다. 손주를 보기 위해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들도 점차 한국 문화의 따뜻함에 물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이제 민우의 아버지와 함께 바둑을 두는 것을 즐겼고,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영국 티타임의 전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7년째 되던 해, 저는 마침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영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이제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국적 취득식에서 저는 새 이름 김지연을 받았습니다. 민우가 지어준 이름으로 지혜롭게 빛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날 밤, 안동의 우리 집에서 가족들과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시부모님, 지우와 작년에 태어난 둘째 하은이, 그리고 영국에서 온 부모님까지.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거네. 아버지가 위스키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평생 판사 앞에 서던 내가 이제는 김치를 담그고 있다니.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오해와 거리감이 녹아내린 따뜻함이 있었어요. 밤하늘 아래 마당에 앉아 저는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런던의 법정에서 안동의 작은 마을까지, 에밀리 해밍턴에서 김지연으로의 변화. 그것은 단순한 장소나 이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의 여정이었어요. 민우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냥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태국 소녀들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민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해요.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죠.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멀리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무릎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하은이는 제 부모님과 놀고 있었어요. 두 문화, 두 세계가 이곳에서 만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도 이방인도 아닌 그저 우리였어요.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그것 진정한 소속감, 목적, 그리고 정을 저는 이곳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찾았습니다. 법정의 여왕이었던 에밀리 해밍턴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김지연이라는 더 충만하고 온전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정이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 새로운 세계에 온전히 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한국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에밀리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영국 최고의 법정을 떠나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간 여정. 때로는 우리가 쫓아왔던 성공과 지위가 아닌 진심, 어린 관계와 소속감이 삶에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에밀리가 김지연이 되어가는 과정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자신만의 정을 찾는 여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시나요? 혹시 주변에 에밀리처럼 새로운 문화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한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